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지난 4일 일본의 제100대 총리로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하고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 양국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즈음해가지고 이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겁니다. 이 중국과 일본 양국 정상 간 통화는 지난해 9월 시 주석이 당시 취임했던 스가 요시히데 총리하고 통화를 한 이후로 1년 만입니다. 이 양 정상 간의 첫 통화니까 중국과 일본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앞두고 양국 관계를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자 이런 의례적인 인사말이 오갔고요. 날선 대화는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번 중국과 일본 정상 간 통화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일본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중앙TV 그러니까 CCTV 등 같은 이런 중국 매체들은 시진핑 주석이 중국과 일본은 가까운 이웃이라 그러면서 어진 것을 가까이 하고 이웃과 잘 지내는 것은 나라의 보배다 이런 고사성어를 소개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일본 관계의 규회와 도전이 병존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일본 새 정부하고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또 이들 매체들은 기시다 총리도 양국 간의 경제협력 및 민간교류를 계속 강화하고 기후변화 그리고 코로나19 같은 문제에서 소통과 협력을 긴밀히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중일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은근히 드러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와 함께 시진핑 주석이 기시다 총리에게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미래를 세우는 정신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일본은 양국 관계의 긍정 및 부정적 경험을 진지하게 흡수해서 중국, 일본 간 4대 정치 문건이 확립한 각 항해 원칙을 엄수해서 상호 협력의 동반자가 되고 상호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정치적 공동 인식을 제대로 실행해야 되고 역사 또 대만 관련 사안 같은 중대한 민감 사안들을 잘 처리해서 이견을 관리하고 올바른 방향을 잡아서 양국 관계의 정치적 기초와 또 대국을 수호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을 아주 크게 부각시켰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시진핑 주석이 기시다 총리한테 과거 제국주의 일본의 중국 침략을 우회적으로 상기를 시키면서 점잖게 훈계를 했다. 이런 의미로 그런 보도를 한 겁니다. 여기서 시진핑 주석이 언급했던 중국과 일본의 4대 정치 문건이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1972년 수교 때 발표했던 중일 공동성명입니다. 두 번째는 1978년 양국 외교장관이 서명했던 중일 평화우호조약입니다. 세 번째는 1998년 양국이 발표한 중일 평화와 발전의 우호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노력을 위한 공동선언이고요. 네 번째가 2008년에 양국 정상이 서명했던 중일 전략적 호혜관계 전면 추진에 관한 공동성명을 말합니다. 결국 이 일본의 과거사 반성과 하나의 중국 원칙, 또 상호 주권 및 영토의 완전성 존중 같은 내용이 담긴 문서들을 말하면서 최근 일본의 미일 동맹 강화 기조하고 대만 문제 관련 대미 공조 체제에 견제구를 던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시진핑 주석은 그러면서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양국이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에 미국, 호주, 영국의 오커스 동맹을 소그룹주의라고 혹평을 했죠. 그러면서 미국이 세계가 원하는 다자주의를 깨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해왔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런 발언은 일본이 오커스 동맹과 손을 잡고 중국에 대한 압박 전선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중국이 가입을 신청한 포괄적 전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거 CPTPP라고 그러죠. 여기에 대해서 지지를 해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시진핑 주석의 발언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는 현재의 국제 및 지역 정세에서 일중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은 응당 대화를 통해 이견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중국과 일본 해석이 다릅니다.
중국은 이 기시다 총리의 발언 가운데 대화 이 부분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일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일본 언론들에서는 현재의 국제 및 지역 정세,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중국의 대만 위협 같은 거칠어진 이 정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중국에게 대화를 통해 요구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양 정상 간의 대화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는 양측은 이번 대화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상호 소통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역시 상당한 기대감이 묻어나는 표현입니다. 한편 기시다 총리의 외국 정상들과의 전화통화는 4일 취임 후에 미국, 호주, 러시아 정상들이 이어서 네 번째 이루어진 겁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는 7일 전화회담을 갖고 러일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 이후에 모디 인도 총리하고도 전화회담을 했습니다. 이 통화에 대해서 NHK는 두 정상은 쿼드, 그러니까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사자 협의체를 말하는 거죠. 이 쿼드를 통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중국과 일본 간에는 훈풍이 불까요? 일단 중국의 매체들은 이번 정상 간 통화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영 황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기시다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에 이 중국을 향한 공격적 발언을 했었는데 그때는 단지 당내 보수파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한 책략이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일 관계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5일 기시다 시진핑 간의 전화 통화를 보도를 하면서 중국의 매체들이 양 정상 간 통화를 두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분석가들은 그와는 반대로 보고 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어서 이 기시다 총리가 취임 직후에 중국의 CPTPP 가입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표명한 바 있고 또 그동안의 대중국 발언들을 통해 살펴볼 때 중국의 뺨을 때리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기시다 총리는 이 안보와 국방 문제 등에서도 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라 그러면서 아직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기시다 내각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기시다 총리가 미국과 강력한 이 안보 동반자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일본이 우뚝 설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돌파구가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중일 관계의 앞날을 제대로 예측하려면 새롭게 총리로 부임해가지고 인사말을 건넨 수준의 대화가 아니라 그동안에 이 기시다 총리가 해왔던 발언, 또 첫 내각의 성향을 보면 곧바로 거의 정확한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첫 번째, 자유민주 인권 세계 보편적 가치 수호 결의, 두 번째, 일본 영토 그리고 영해, 영공 수호 결의, 세 번째, 글로벌 의제에서 주도적 역할과 인류에 대한 공헌 결의, 이런 소위 세 가지 결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결의에 기시다 총리의 생각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내세운 세 가지 결의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자유민주 인권 세계 보편적 가치 수호 결의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 9월 13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만 해협의 안정, 홍콩의 민주주의 등을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유민주주의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해서 이 가치를 지켜내겠다라고 분명한 결의를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 이 기시다 총리 내각의 외교 기본 방향이 모두 담겨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기시다 총리는 특히 대만 수호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입니다. 지난 3월 미국과 일본 간의 2+2 대화가 열렸을 때도 전 외무상이었던 기시다는 일본 대표들이
대만 해협의 안정과 평화적 해결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일본이 더 이상 대만에 대해서 회피적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젠 공개적으로 대만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야 된다라고 강조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기시다는 대만이 CPTPP 가입 의지를 밝혔을 때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입니다. 기시다는 심지어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도 대만은 미중 대치의 최전선에 있다 그러면서 홍콩과 위구르인들의 상황을 보면 다음번 큰 문제는 대만 해협이 될 것으로 강하게 느낀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이와 함께 기시다는 위구르족 인권 탄압과 관련해 가지고 일본 국회의 중국 공산당 규탄 결의안 통과를 지지했고요. 또 위구르족 인권 상황을 감시할 전담 보좌관을 총리 직속으로 임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시다 총리가 앞으로 어떻게 결정하게 될지도 주목거리입니다. 당장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기시다 총리가 내세운 세 가지 결의 중에서 두 번째가 일본 영토, 영해, 영공수호 결의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기시다 총리의 성향을 단적으로 정리한다 그러면 적의 기지를 상대로 한 공격 능력 보유를 지지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적 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일본이 중국이나 북한 같은 일본을 적대하는 국가의 군사시설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공격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그동안의 일본의 평화헌법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방위 개념의 대전환을 시사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9월 7일 마이니치 신문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중국의 군비는 계속 증강되고 있고 일본은 방위와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대만 해협에서 유사시 대만을 방어할 수 없고 당연히 이 본토 방위에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와 함께 베이징의 공격적 외교 그리고 경제적 공격에 대해서 경악했다 그러면서 당선될 경우에 중국에 대항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니케이 아시아하고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기시다 총리가 내세운 세 가지 결의 중에서 세 번째가 뭐냐면 글로벌 의제에서 주도적 역할과 인류에 대한 공헌 결의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일본이 글로벌 체제에서 지도국가로서의 사명을 다하겠다 이런 의지로 읽혀집니다. 당연히 이 코로나 팬데믹 대응에 이어서 기후변화 대응 등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더불어서 미국과 연대해 가지고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 같은 반중국 연대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에 중국 같은 이런 권위주의 정권의 확장에 맞서서 우리의 주장을 확고히 하면서 이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해야 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 법치, 인권 같은 기본 가치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 유럽, 인도, 호주 등 같은 가치관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해서 전제 제도를 반대하겠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자, 이런 기시다의 세 가지 결의를 뒷받침해 주는 게 뭐냐? 바로 내각 구성이죠. 근데 그 내각 구성원의 면면을 보면 기시다 총리의 정치 방향도 예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주목을 끌었던 게 뭐냐면 외무상이 누가 되느냐였는데 기시다 총리는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을 재임명을 했습니다. 지난 2019년 아베 전 총리에서 발탁된 모테기 외무상은 스가 요시히데 정부를 거쳐서 기시다 내각에서도 외무상 직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모테기 위임은 기존의 대중국 정책을 비롯해 가지고 미국의 최우선 동맹국으로서의 외교 방향이 그대로 유지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국방을 책임지는 방위상도 귀시노부오가 그대로 위임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워싱턴의 허드슨 연구소 패트릭 크로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과 기시노부 방위상은 올해 초 바이든 행정부하고 2+2의 이론이었다 그러면서 블링컨 국무장관을 포함한 이 바이든 행정부는 새롭게 출범한 기시다 정부의 정책에 일관성을 신뢰하고 있고 당연히
올해 말 열릴 예정인 2+2 회의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기시다 내각이 지난 스가 내각의 대중국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을 것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약간의 변화는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기시다 총리가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일본이 중국과 맞설 것은 분명히 맞서겠지만 그러면서도 충분한 대화를 할 것이라고 말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결국 일본의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손발을 맞춰서 원칙대로 대응하겠지만 이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른바 정경분리의 원칙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의미죠. 그러나 여기에 대한 선택은 오로지 중국 몫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국가 간의 무역 문제에도 정치를 개입시켜 왔죠. 아마도 앞으로도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대응을 한다 그러면 중국은 진짜로 경제마저 고립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무역 관계에서는 칼자루를 중국이 진 게 아니라 일본이 쥐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Y타임즈가 계속 주목하겠습니다. Y타임즈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